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오래된 새 질문, 그리스 철학 이야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양 철학이 이 그리스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또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이 서양 철학이 어디에서 또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기록들에 따르면요, 서양의 철학은 기원전 6세기쯤에 밀레토스라는 지역에서 탈레스, 또 아낙시만드로스, 또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이름도 어렵고 사람 이름들도 굉장히 낯설죠? 네. 일단 밀레토스라는 지역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지도는 이제 유럽의 지도인데요. 지중해, 그 중에서도 동부 지중해의 지도입니다. 이 밀레토스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은 터키의 남서 해안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보자면은 이제 바다 건너편이 되겠죠. 그리스 본토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여러 정착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철학이라는 활동이 그 수준 높은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이 갑자기 난데없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바다를 넘나들면서 무역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곳 밀레토스 사람들은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기한 새로운 문물도 많이 경험하고 듣고 배웠을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철학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 경제적인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다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듣다가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채널을 돌리는가 하는 그런 건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최초의 철학자들이 마침 이 밀레토스라는 도시 출신이어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지역 이름이 이제 이오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오니아 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선배격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세상 만물의 근본 재료는 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놀라우신가요? 그렇죠. 놀랍죠. 놀라울 정도로 좀 싱겁죠. 그렇죠. 네. 정말 이 세상의 근본 재료가 물인가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근본적인 게.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에게 물어보면은 치킨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네, 네. 물론 저는 아니다. 치맥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건 그렇다고 치죠. 탈레스가 말한 이 답이 맞긴 맞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근본적인 재료가 있다면 그게 과연 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오답을 낸 사람에게 인류 서양 철학 최초의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시작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부여하는 건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낸 답, 즉 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행위 그 자체입니다. 철학은 답보다 질문이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떤 특정한 학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 그 자체라고 바라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탈레스는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증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최초의 인물입니다. 납득이라고 했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은 납득을 하십니까? 뭔가 이치에 닿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설명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납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 미신, 주술, 종교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탈레스인 셈입니다. 탈레스 이전에는 그러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화에 의지하고 또 주술에 의지하고 뭐 점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겠죠. 하지만 탈레스는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신화나 주술의 통념과는 달리 어떤 사태의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진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도 조상님들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천지신명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지진을 담당하는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포세이돈 신께서 노하셨구나. 그럼 이 분노한 신은 어떻게 달랠까? 어서 제사를 바치자, 빌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탈레스는 접근 방법이 좀 달랐어요. 탈레스가 생각했던 이 지구는 땅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어서 물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포세이돈 이런 게 아니라 땅을 떠받치고 있는 물이 흔들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떠 있는 땅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 자체가 아주 달라져 버린 거죠. 하지만 이런 탈레스의 설명만으로는 뭔가가 좀 불충분했나 봅니다. 탈레스 다음에 등장했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이 세계의 근본이라고 바라봅니다. 뭐라고 하죠? 이 아낙시만드로스는 물 대신에 무한자, 즉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을 들고 옵니다. 물까지는 괜찮았죠. 무한자라니, 갑자기 아페이론이라니. 뭔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그런 기분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는 물도 있는데 그럼 불은 없어요? 불도 있죠? 물이 근본 재료라면 불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근본 재료가 만일에 불이라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철학자는 바로 이렇게 해야 마땅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낙시만드로스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근본 물질이라면 그 반대 물질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근본 재료가 있다면 그게 물이나 불, 흙 이런 것들일 수 없고 어떤 특정한 성격을 띠지 않는 것. 그래서 아페이론이라는 무한자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무한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전혀 어떤 특정한 성격이 없다라는 데서 불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한 거는 이 무한자에서 여러 원소들이 갈라져 나와서 다른 여러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벌써 우리 두 사람 했습니다.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구죠?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도 무한자도 아닌 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근본 재료는 바로 공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야 합니다. 왜요? 탈레스는 물이라는 근본 재료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물의 상극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낙시만드로스는 전혀 어떤 특정한 속성을 띠지 않는 것, 무한자로 이 세상의 근본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공기라는 특정한 물질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철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다시 탈레스로 돌아가 버린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저만 그런 기분이 들었나요? 예. 아낙시메네스가 문제 삼은 건 사실 바로 이거예요. 물에서 물이 아닌 다른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또 무한자에서 무한 아닌 것이, 특정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선배들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낙시메네스의 고민의 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서 생겨났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배들의 고민에 자신의 고민을 더해서 검토해보고 끝까지 추론을 해보려는 이 자세가 바로 아낙시메네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고심을 하다가 답은 공기이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낙시메네스에 따르면은 밀도가 높은 것은 온도가 차고 밀도가 낮은 것, 좀 엉성한 것들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낙시메네스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공기가 희박해지면 그 밀도가 낮아지면은 불이 되고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면 바람이 된다고 해요. 그럼 그 바람은 구름이 되었다가 구름은 또 비를 뿌리죠. 그게 또 물이 되었다가 물은 또 흙이 되고 흙은 돌이 되는 여러 가지 연쇄 작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밀레토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함들이 있어요. 우리 감각으로 느끼기에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만 해도 그렇죠. 어떤 것은 흘러가고 어떤 것은 고여있고 어떤 것은 얼음이다가 어떤 것은 또 수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린 다 그것들을 물이라고 불러요. 날씨는 어떤가요? 맑다가 엄청난 가뭄이 들었다가 갑자기 폭우가 내리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 다양함 속에 어떤 통일성과 영원한 원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최초의 인물들이 바로 이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분들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죠. 만일에 이 원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정신의 힘, 즉 검토와 추론, 비판의 힘으로 이것을 끝내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신화나 주술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통념도 거부합니다. 오로지 이 인간의 지성으로만 이 모든 현상들을 검토하고 궁극의 원리를 찾아보려는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최초의 철학자들, 밀레토스 학파입니다. 사물과 사태를 파고들어서 근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있죠. 아마도 철학은 그 노력 끝에 나온 대답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노력 그 자체,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궁극의 원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시선을 돌렸던 첫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질문과 검토의 과정 그 자체를 지혜로 여겼습니다.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혜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다니 좀 어색한가요? 하지만 우리 이 말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지혜는 히라버로 소피아라고 부르고요. 사랑은 필리아라고 불러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린 여전히 필로소피에서 철학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첫 페이지를 이 밀레토스 학파에게 할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타고라스로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